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발해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20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보면 지도에 표시된 발해 5경 중에 성황 이후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도읍지 있던 곳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지도가 보이시죠? 네, 이거 지도인데 예전에 92년대부터 해서 96년까지 기출 문제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되게 학원에서 이렇게 대충 수험생들 얘기 듣고 이렇게 만든 지도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조잡하고 위치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도에서 보면요.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A가 이제 뭐냐면 상경 용총부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이제 중경 홍덕부고, 그 다음에 C가 이 동경 용원부죠. 그 다음에 D가 이제 서경 압록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5개, 5경제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발해 5경 중에 상황 이후에 그 발해가 멸망할까지 도읍지가 있던 곳은 이게 이제 어디냐면 상경 용천부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그러면 이제 발해의 이제 수도를 좀 정리해서 보자면 처음에 이제 어 그 대조영이 수도를 정할 때가 이제 동문산이라고 했죠. 동문산이고 이제 거기가 이제 상자상성이 있어요. 그리고 연승 유적지도 이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경, 상경, 동경 음,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다 이제 뭐냐면 문왕 때 옮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황 때 상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죠. 예. 그래서 상경이 발해 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 수도였다. 이 상경은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장안성을 모방을 했죠. 네, 주셨대도도 있고 이렇게 장안성을 모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 자, 발해 제도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행정조직은 이원적 지배체제로 이런 것이 특색이며 각 부의 간장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맞아요. 이원적 지배체제까지는 맞는데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이제 나눴잖아요. 근데 각 부의 간장 사무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이제 그 발의 그 상사동 밑에 정당성 밑에 육부가 있잖아요. 육부가 있는데 또 함께 이제 겹치는 7시가 있어. 이 7시 업무와 육부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겹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그 당시 이제 재정을 담당한 인부하고 재하 보관을 담당한 사정시 업무가 겹쳐요. 근데 의대 재산 교육을 담당하는 의부와 예의 제사를 담당하는 태상시 업무도 겹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겹치는 업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왕의 명칭은 가덕부라고 하죠. 가덕부.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백제나 부여 같은 경우에는 왕의 그 명칭을 번하라고 하잖아요. 번하. 근데 여기는 가덕부라고 한다. 그리고 당후부터 책봉받은 연호 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는 뭐냐면 요 뒷부분이죠. 당후부터 책봉받은 연호를 쓴 게 아니라 독자적인 연호를 써요. 근데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당나라의 어떤 연호를 쓰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지 외양처제라고 하죠. 안후는 황제국이지만 밖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어, 그 제후국을 칭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을 보면 고운 양식은 고구려 정통이 강하게 숨쉬는 돌무지 덜널 무덤이 주를 이뤘다. 이게 틀리죠. 예.
돌무지 덜렁 무덤이 아니라 분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이게 이제 고구려 계통의 무덤이고 돌무지 덜렁 무덤은 어떤 그 계통이냐면 신라 무덤이죠. 신라. 신라가 4세기에서 6세기 때까지 주로 이제 김씨세력들의 무덤이 있고 신라에 가면 대왕릉이 있는 곳이 돌무지 덜렁 무덤이죠. 네,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주주를 잃었다고 하는데 주를 잃은 거는 불식 돌방 무덤은 또 아니에요. 예, 주를 잃은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그 발해 같은 경우에는 말갈족이 다수잖아요. 그 말갈족 정통 무덤이 토강로가 다수였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면 자, 정해공주의 묘지는 사주 병력제도 고종적 격식을 따르고 있다. 예, 맞죠? 그래갖고 이제 보통 대표적인 그 발해 무덤 보면 정해공주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해공주 묘지는 좀 약간 고구려풍이 강한 무덤이죠. 구식 돌발 무덤이고 정효공주의 무덤은 전축분이라 해가지고 중국식 무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 뭐가 공통점이냐 하면 그 당시 정해공주 묘지나 정효공주 묘지나 산윤 변년체의 고종적 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산윤 변년체는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귀족 문화가 호습식 때 이런 그 발달된 문체가 이 사륜 변년체야. 예, 사륜 변년체.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맞죠. 4번.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드러난 발해사 기속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다. 러시아는 발해를 말갈의 역사라고 중국은 당나라 지방 정권의 역사를 이해한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연해주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연해주가 있고 이제 연해주에는 그 말갈 계통,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만주족의 만주족의 한 부족이 나니아족인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족들의 어떤 소수민족의 역사로서 뭐냐면 발해사를 접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갈 역사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야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해주의 어떤 역사적 영구권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자, 중국은 동북공전 사업에 입각해갖고 지금 현재 중국 땅의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 중화민족 역사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발해나 고구려를 당나라 지방 정권의 역사로 이해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은 발해를 고구려로 이제 계승하는 거 보고 있는데 그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네 줄이나 쓰시오. 뭐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좀 적어봤어요. 자,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그 고씨와 대씨가 많죠. 그래서 발해 유적 귀족성이 고씨와 대씨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발해가 일본과 교섭할 때 고려 국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발해 고분에 고구려 양식이 많이 반영됐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그 당시 이제 그 온돌 같은 걸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발해 그 불교 문화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밑에 한계에 대해서 그 당시 발해 기속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발췌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예, 뭐 증명하시오, 논의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일단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잊혀진 역사의 발해사를 부각시켜 신라와 발해를 남북부 인식한 조선후기 시작자 그의 저서명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뭐 굳이 이 말까지 그 뭐냐면 뭐냐 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전 문제는 좀 친절하거든요. 예전 문제는 좀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예, 굳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쓸 것 같지 않은 것까지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하여튼 잊혀진 역사의 발해사. 예. 자, 하여튼 조선 후기의 신학자 그 저서명. 자, 이건 뭘까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유독공의 발해고죠. 유독공의 발해고. 그래서 이제 발해고 서문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발해고 서문 같은 거 내용을 이제 좀 적어놨는데, 요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 이거는 예전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자, 요거는 조선사 할 때 좀 살펴볼 텐데, 자, 파악을 해두세요. 4번 문제 보죠. 자,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뭐냐면, 발해 도성 유적지하고 항일 무장 투쟁을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가, 나, 다라, 마바가 있는데, 자, 요걸 하나하나 보죠. 자, 여기 이제 가는 뭐냐면, 여기도 이제 보이다시피 대전양령 전투죠. 그리고 이제 있고, 나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봉오동 전투야,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여기는 도읍포시잖아요. 여기는 중경 형덕부 관련된 내용이야. 오경 중에.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또 도읍표시죠. 발해 도성 유적이니까 동경 용원부죠. 그 다음에 마는 이제 여기가 청산리 전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발해 유적지하고 항일투쟁 그 정적지를 갖춘 게 문제를 냈는데요.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가전투에서 승리한 독립군 부대는 쌍성골 이동하여 대일항전이 같다.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이제 가전투가 이제 대전양형 전투인데, 자, 대전양 전투는 1933년엔 7월 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독립당 산하부인 한국독립군과 그 다음에 중국 호노군 간의 연합해서 일어난 거죠. 이 호노군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소의 남만주 철도 지키는 중국 군인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일부가 이제 반일투쟁에 참여를 했던 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해갖고 대전자령에 매복했다가 일본군을 격파를 했죠. 그래서 상당수 군수품 노획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분배 문제로 독립군과 호노군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령현 전투에서 호노군의 비협조로 그냥 한국 독립군 참패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노군에 의해서 이제 한국 독립군이 무장 해제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쌍성보 전투는 이거는 이제 1932년 8월 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중연합군이 그 뭐냐면 만주철도의 그 요충지인 쌍성보를 공격해서 일본군을 격퇴시킨 전투야. 근데 시기적으로 이 대전장의 전투보다 이 쌍성면 전투가 여기 보시면 앞에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뒤에 요게 일어났다는 건 안 맞죠.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대전이라는 전투가 두 번째 전투예요. 예.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그럼 2번을 보면 나전투는 봉오동 전투죠. 중강당을 못 채도한 대종교 중심의 부대가 크게 활약했다. 자, 대종교 중심의 부대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자, 요거는 이제 북로 군정서군이죠. 김재진 장군이 이끌었죠. 김재진 장군이 이끈 게 아니죠. 네, 제가 말 잘못했네. 네, 봉오정 전투인데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죠. 잠깐만. 착각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네, 청산리 전투 설명하다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그 봉오 나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 봉오동 전투인데, 예,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이 주도했죠. 예, 제가 청산리 전투하고 잠깐 혼돈해서 설명했어요. 예,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이 이끌었죠. 예, 그 외에도
국문 도독 부군이라든지 국민해군이라든지 이런 부대들과 연합을 해서 싸웠죠.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 이제 대종교 중심의 부대라는 것은 요건 틀렸고 요거는 천상리 전투예요.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천상리 전투죠. 예. 그 북로 군정 서군이 그 대종교의 이제 바탕 중강당을 바탕으로 한 건데 요거는 나전투가 아니라 여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마전투죠. 마전투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2번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이제 중경 형동부와 관련된 내용인데 다 주변의 고궁군에서 고구려 석실부의 정통을 보여준 정해공주 모지가 있다. 자, 중경 형동부는 문왕 때 초창기 때 수도예요. 그 문왕이 이제 수사에서 여러 그 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정해공주와 넷째 정효공주가 있었죠. 정해공주나 정효공주는 다 이제 발해 토착귀족들과 결혼했지만 젊은 나이에 유조를 했어. 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정해공주 모지와 정효공주 모지와 비문이 발견했는데 정해공주 모지는 중경에 있는 게 아니라 중경 북쪽에 있는 그 어디 도나에 있어요. 도나. 네. 여기 도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해공주 모지예요. 예. 그래서 이 정해공주 모지, 요게 이제 근데 여기는 도나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이제 그 정해공주 모지는 구구유식 돌방 공통 무덤이죠. 청정도 고구려 무덤의 특징인 그 모준 청정 형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면에 여기 중경 형독부에서 이제 발견된 그 모지는 정효공주 모지예요. 예, 정효공주 모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발견된 모지는 정효공주 모지다. 이거는 그 중국의 벽돌무덤 형태죠. 벽돌무덤. 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위치적으로 틀리다. 다 주변이 아니라 도나 주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이제 어디예요? 동경 영원부죠. 라에서 바레시대 법화 신앙을 유행히 알려주는 이불 병자상이 출토됐다. 예. 동경 영원부에서 이제 발견된 이불 병자상은 응애원으로 만들었고 두 개의 본전, 두 개의 붓상이 있는데요. 법화경을 근거로 한 석가와 그다음에 다보 이게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죠. 이 이불이 있었다. 이불 병자상 사진으로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교재에도 실어놨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맞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고구려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중국의 불교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바다는 고구려 불교에 영향을 받았다. 기족 불교라는 거죠, 또. 자, 그 다음에 마전투. 마전투는 청산리 전투죠.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지휘관 중에 대동청년단 단장이 된 사람도 있었다. 자, 대동청년단은 1947년에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강복궁 총사령관 했던 지정청이 만든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 국내 청년단체를 통합해서 만든 조직인데 막강한 조직력도 갖추고 있었고 이승만 노선에 되게 협조했던 사람이에요. 지정청도 유명하죠. 이 사람은 원래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지만 또 일본군 장교였다가 1919년 만주에 망명을 했고 한때 신흥구간학교 교관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독립군 간부 육성에도 상당히 많은 힘썼고요. 그다음에 서도 군정서군의 간부가 되어서 그 무장 독립운동을 펼쳤죠. 근데 이제 청산리 전투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청산리 전투는 그 아까 이제 말했던 중강단의 모태가 됐던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단 이래서 주로 북만주 일대 부대들이 주로 참가했기 때문에 이 지청전이 전투에서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좀 맞추시려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맞췄던 분들은 제대로 알고 맞춘 것보다는 찍어고 맞춘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그렇게 뭐냐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제 신뢰와 발해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자, 기역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게 이제 가사료인데 이 가사료는 누가 썼냐면 최치원이 썼어요. 최치원이 당나라 한계에 올렸던 사불어 북극 상표라는 그 글이요. 그래서 이 표라는 건 표문으로서 항쟁에 올릴 때 이제 하는 거고, 이 사부로 불국 상표는 북극이 윗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부여함을 살해하는 표라는 뜻이야. 네. 이때 북극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발해죠. 그래서 보통 그냥 남북국이라는 인식 자체가 이때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국은 신라, 북국은 발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사건의 이제 내용을 보면 중국 역대 왕조는 여러 주변 국가를 조공할 때 자신의 기준에 맞게 국가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한계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안치게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는 정통적 발해보다 신라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발해 사신과 신라 사신이 동석할 때는 신라 사신을 상석에 서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해가 따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신라보다 국력이 세고 지위가 높은데 왜 우리가 하석이 않냐? 신라는 상석이 않고 그래서 순서 좀 바뀌어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나라 종족에서는 어떻게 이제 했냐면 거절했죠. 신라가 상석이 않고 발해가 그 다음에 앉아라.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치원이 당나라 소종에게 사불어 북극 상표를 올려서 당의 조치에 감사를 표시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있다. 사불어 북극 상표에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건하고 관련돼 있냐면 요거는 여기 왕자 대붕의 발해 왕자죠. 올려서 기획이라도 주청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은 그 당시에 이제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한 거죠.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를 앉기를 요청한 사건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장 사건이라고 하죠. 제장 사건. 제장 사건. 그래서 등재 서열 사건과 함께 발해와 이제 신라가 어떤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 등재 서열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등재 서열 사건은 뭐냐? 당나라가 실시한 외국인 대상인 과거 시험이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니은에 들어간 빈공과인데, 이 빈공과의 그 합격자 서열에 관련돼서 그 당시 수업 다툼에 둘러싼 싸움인데 이게 두 번에 일어났죠. 1차하고 2차. 그래갖고 이제 875년에 1차 그 등재 서열 사건은 당의 빈공과 합격자 서열에 대해서 발해 오소도가 신라 2등보다 너무 높은 점수를 얻어 수석을 합격했는데 이때 최치원이 일국의 수치를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한탄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906년 그러니까 제2차 등재 서열 사건에서 신라의 최원이가 발해 오광천보다 빈공과 등차 서열이 앞서갔어요. 당시 이제 사신을 왔던 오광천의 아버지인 재성 오소도가 아들의 석차를 올려달라고 청했으나 거절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최원이가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은 제2차 등재 서열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906년에 일어났죠. 예. 선생님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빈공가는 이제 이거는 한국사 문제보다는 당나라 그러니까 문제 과거제도니까 요거는 이제 중국사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빈공가는
당나라 때 처음 실시했다가 명나라 때 중단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특별하게 대상으로 했던 과거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당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방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외국인 인재를 많이 등용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문가는 빈공가, 그다음에 무가는 번장 제도를 통해서 이제 등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올해 나왔던 문제죠. 가로 안에 기역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족 집단 부와 집단과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국가 이름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부족 집단 흑수 말과 흑수부야. 이 말갈족,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지금의 여진족이죠, 만주족. 이 말갈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족도 나눠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족의 성향에 따라 이제 뭐냐면 그 친고구려, 친발해적인 어떤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발해나 고구려에 적대시하는 부족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적대시하는 부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수부 말갈이었어요. 이 흑수라는 것은 흑룡강이죠. 예, 흑룡강 부근에 살고 있는 말갈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흑수 말갈이 그 당시 발해의 어떤 그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그 당시 좀 멀리 떨어진 당나라와 사신을 보내고 서로 교류를 하고 공수동맹을 맺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흑수 말갈이 이제 이렇게 당나라와 연결된 걸 보고 무왕이 그 당시 자기 동생 문해에게 그 흑수 말갈을 치라고 했는데, 문해가 이제 군대만 이끌고 갔다가 전투를 안 하고 하니까 미적거리고 하니까 그 당시 무왕이 문해를 잡아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문해가 당나라 빤스를 했죠. 예.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이제 문해가 죽었다. 그런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무왕이 이제 얘를 문해를 죽이려고 자기까지 보내고 막 설쳐댔고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 등주를 공격해. 등주를. 그리고 나서 이제 당나라가 이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신라와 합공해서 이제 남쪽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남쪽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요소 지역을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신라가 뭐냐면 남쪽 변경, 발해 남쪽 변경을 공격하는 그런 걸 이제 응하게 되고 군대를 파견했지만 그 당시 한설과 추위 때문에 물러났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신라가 여기 도와주는 대가로 해서 당나라가 어, 뭘 인정해줬죠? 그 당시 이제 해강진 지역을 인정해줬죠. 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도 이제 흑수 말갈과 여기 들어갈 나라는 신라죠. 신라. 예. 신라.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냈던 것을 한번 응용해서 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북공정 관련된 내용 볼게요. 동북공정. 자,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 역사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 자료 A는 어느 중국 학자의 고구 역사 기속 문제에 대한 견해의 한 부분이다. 자, 이러한 주장을 근거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쓰고, 자, 이와 같은 논리가 부당한 이유를 반드시 자료 B의 내용을 활용해서 세 줄이내를 쓰시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중국 학자의 견해 내용을 보죠. 고구려는 줄곧 중국의 역대 왕족과 신속 관계를 유지하였다. 고구려는 7세기 이후 긴 기간 동안 수소 중국에 벗어난 적이 없다. 삼국, 양진, 그 다음에 남북주 등 중국의 대분열 시기에도 각 분열 정권과 모두 긴밀한 신속 관계를 맺었다. 자, 이때 신속 관계는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조공 책봉 관계야. 근데 이건 조공과 채권 관계는 동아시아 사회도 있지만 그 당시 그냥 형식적인 국제 질서에 불과했어요. 예. 그 당시 중국 왕조의 어떤 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제 문화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조공 채권 관계를 이제 맺고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당황조가 세워진 후에도 고구려가 봉역도를 올렸으며, 고구려 봉역도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고구려 지도를 이제 바쳤다는 거야. 예, 고구려 지도를.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집권하자마자 고구려에 그걸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영유왕 등 이제 원건파들이 그 고구려 봉육도를 올렸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리고 동진, 그다음에 송후 때
제양 호주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군주들은 남북 약조부터 봉장을 받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은 신속관계 근거가 되는 사실은 조공 채권관계였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논리의 부당한 이유를 여기 B를 가지고 이제 세주인으로 쓰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B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요거는 강개토 대왕기죠. 강개토 대왕기 서문 관련된 거야. 그래서 충무왕이 있고 충무왕이 하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그러니까 왕이 나루토에 임할 때 나는 꼭 그 하느님의 아들이요 어머니의 하백의 딸이니 나는 충무왕이다. 이렇게 이제 외쳤던 거죠. 자, 이거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천하가를 갖고 있어. 네,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러니까 동명 충무왕이 천자의 자손, 천자라고 칭할 수 있는 나라는 한 개 국가인 중국밖에 없는데 이런 하늘의 자손이라고 이제 다른 하늘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중국과 다른 뭐는 나름대로 독자의 천하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중화라는 의식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중원 고구려 비문에 보면 여기 있죠. 우리나라의 마립간이 임금 명령을 하사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있는데 임금 명령이 아니라 잠깐만요. 동의매금이죠. 동의매금. 여기 제가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마립간이 아니라 동의매금이죠.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거기 분석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 마립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의매금이 신라의 마립간이 해석되어야겠죠. 곤쳐주세요. 3편에 있네요. 네, 신라의 마립간. 이 신라의 마립간을 동의매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의매금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하사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요때 이제 동의매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동의라는 것은 고구려를 중앙으로 볼 때 신라를 뭐예요? 동쪽의 오랑캐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전제가 됐던 것이 고구려가 중하고 오랑캐의 의미니까 신라가 동쪽의 오랑캐니까 자신을 중앙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천하관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볼 때 어떻게 이제 방박을 하면 그 동명왕이 자, 동명왕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신라의 왕을 동의매교로 칭한 것은 독자적 천하관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예. 이것도 이제 뒤에 10년 뒤에 이제 문제가 또 나왔죠.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 문제를 보죠. 2번. 자, 2번 문제 보면 최근에 한중 역사 분쟁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초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가의 기준을 쓰고 나의 밑줄친 역사 계승 의식을 한 줄이내 쓰시오. 그리고 다의 밑줄친 부분을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가를 보면 이제 그 양국이 자국사 범주를 삼고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렇게 있죠. 한국은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리고 문화적 계승을 본 거죠. 그래서 고구려나 이제 발해가 지금 중국의 영역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 영토가 지금 중국 영토가 됐지만 고구려나 발해의 어떤 역사 계승 의식이 그 고려나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졌고 한때 중국인들도 고구려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파악했다. 역사주의라는 거죠. 문화의 어떤 계승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의 입장은 좀 다르죠. 중국의 입장은 현재주의, 현존 영토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영토는 에 있는 모든 그 소수민족 역사는 중국사다. 이걸 바탕으로 나가요. 그리고 중국은 다인한 민족 국가다. 통일된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하라는 이제 범위도 우리가 생각한 한족만 아니라 중국 영역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까지 다 중하라는 민족에 통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다민족 국가다. 중국은 하나다. 이걸 되게 강조해. 그런 이제 현재주의적 어떤 역사 의식이
그 당시 동국공정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동국공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남공정, 서북공정 등등 해가지고 이 소수민족의 역사를 다 뭐냐면 중국 중화민족의 역사로 다 편입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의 밑줄친 역사 계승 의식, 고구려 발해사에 대한 역사 계승 의식,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북방적 역사 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라를 중심으로 남방적 역사 의식과 좀 대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고구려 역사를 한국과 공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은 초창기 때,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율래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니다. 저희 조선족의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나중에 8, 90년대에 들어와서 태도가 바뀌어서 중국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의 역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사양육이라고요. 자, 그래서 일사양육이라고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고구려 반에는 다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사다라는 동북공정까지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동북공정 가는 가도기로서 일사양육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고대 사회와 경제 부분을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통일신라 후기 어느 지식인이 지은 외교 문서의 한 부분이다. 자, 자료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위 사료가 어떤 사료냐면 최치원이 왕의 명령을 받고 지은 견수기 학생 등 요거 다 쓰면 좀 기니까 요걸로 설명할게요. 이게 여기가 있네요. 네. 견수기 학생 등 견수기 학생 수령 등 입조장이라네요. 되게 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동문서에 이제 있거든요. 동문서는 조선 전기 때 우리나라 문장 중에 태어난 것들을 모아가지고 수록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뭘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신라 말기에 최원희, 최승호, 최치원들 보통 이 사람을 삼체라고 하죠. 그 당시 신라대 육두품 활동을 적어놓은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귀국 후에 주로 이제 당나라 유학 경험과 풍부한 유교적 지식을 바탕으로 당의 외교 무한기구에 이제 그 당나라를 상대로 한 외교와 그다음 문안기구에 이제 종사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관련된 그 참여 신분증은 육두품이다. 네,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걸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네, 먼저 한문사료를 파악해서.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신라인들은 그 당나라에 가서 배우는 것은 오직 예학뿐이다. 여러로서 문장을 공부하고 올바른 소리로 언어에 변화시킨 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교 문설, 문장으로서 외교 문서를 지어 신라의 전의를 아래토록 저를 도와주고 있으며 언어로서 이제 뭐냐면 진정한 예절을 포함하며 당의 사신들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한림이라고 하죠. 한림. 한림. 그래서 주로 외교사절이라든지 왕의 비서기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한림인데 요 A 운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층은 당연히 대당 외교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당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나라 유학을 갔던 그다음에 이런 계층이 육두풍이죠. 자, 그들이 이제 참여한 이유가 25자 이내로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에 참여한 이유,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이유가 진골 위주의 이제 골품제 한계를 학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도당 유학을 했고, 왕을 보좌했고,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가 어려운 건데 비의 기능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라의 그 뭐냐면 간직과 간부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잘못됐는데 이게 어 A로 고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표시가 그지 맞아요. 네. 이제 A와 B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B에 이제 들어갈 것은 외교 문서를 이제 뭐냐면 짓는 거잖아요. 외교 문서. 외교 문서를 담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신을 접대하고 그 관련된 그 부서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부서는 신라의 간직과 간부가 있잖아요. 한림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중국 간부고요. 그래서 간직과 그 간청이죠. 그래서 한림원을 이제 신라 간직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서원, 한림대 이렇게 쓰면 돼요. 간직을 간부로서는 서서원, 한림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간직으로서 한림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한림이라는 직지 한림이라는 이런 간청은 중국에서 건너왔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신라도 경도강 때 당나라 한림원을 모막해서 한림대를 뭐냐면 설치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이제 간직으로서 한림당과 대조, 서생 이런 간직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경문왕 때 그 당시 경문왕 때 경도강 때 한림대가 있다가 경문왕 때 뭐냐면 이름이 서소원으로 개편됐어. 음. 그래서 이때 이제 쓰여졌던 당시에 이 사료가 쓰여진 당시에는 한림대가 아니라 서소원이야. 서소원. 근데 이제 듣기로는 담당 교수님, 출제 교수님이 요걸 한림대로 적어놨대요. 네. 그래갖고 일단은 둘을 답을 같이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경문왕 때는 이후부터는 서소원으로 불렸다. 그리고 진성여왕 때니까 이제 그 신라들 경무왕 때 바뀌고 요때 진성여왕 때 이제 적었으니까 서소원이는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답이 그렇게 설정됐다니까 한림대로 해놓고요. 간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림학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직이죠. 네, 한림학사, 한림랑 그다음 대조, 서생도 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간직은 한림학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림학사 간직은 대개 보면 누가 이제 겸직하고 누가 담당하고 있었냐면 육두품이 담당을 하고 있었고 육두품은 그 당시 이제 그 신라 말기에 들어가면 내조를 강화시켜 나가거든요. 내조, 그러니까 외조보다는 내조를 강화시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14부가 신라 진골 귀족들이 다 장악하니까 그 당시 내조, 왕실의 문안기구, 근신기구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그때 이제 이 한림원이 포함되어 있고 한림대나 서소원이 포함되어 있고 육두품이 거기에 이제 간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대개 보면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육두품들은 대개 보면 다른 간직과 또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다른 간직과.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특징인데 자 하여튼 그 당시 내조를 강화시켜 나갔다. 신라 말기 때는 왕의 입장을 볼 때는 외조보다는 내조가 왕권 강화에 더 이바지할 수 있고 여기 활동했던 사람들이 되게 육두품이었다. 그리고 이 내조 중에 그 하나가 들어간 게 서서원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2번을 보죠. 2번. 자, 삼국시대 사회 경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중앙 집권화 되면서 지방 족장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합자제도가 발달했다. 네, 맞죠? 하백회의, 정상회의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자, 2번을 보면 결부제는 삼국의 공통된 통용됐던 토리 측정 기구로서 파나 소, 북, 결 등의 단위가 있었다. 자, 이건 틀려요. 예. 보통 이제 결부제는 결부 속파인데 그 중에 결부를 이제 줄여가지고 결부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틀렸냐 하면 고대 시대 때부터는 신라가 결부제를 사용했어. 근데 백제나 고구려도
결부제가 아닌 다른 그 기준이 있었어요. 백제는 이제 두락제가 있었고요. 이건 파종량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 경무법이 있어. 자, 경무법은 밭의 일항을 기준으로 해갖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결부제가 통일된 것은 언제 때냐? 통일신라 시대 때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신라의 결부제를 기준으로 해갖고 통일됐죠. 그러니까 삼국 때는 통일되지 않고 있다가 통일신라 되면서 이게 전국적인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의미의 이제 결부제가 좀 틀린 게 뭐냐면 요때 결부제는 건 토지 절대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 때부터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토지의 비옥도가 차이가 나면서 토지의 생산량의 의미도 바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신라 결부제는 그냥 경목부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토지의 절대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삼국이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을 보면 신라는 삼국 중에 시족적인 정통이 가장 강했으며 신족 공동체 기반이 후대까지 지속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족제 유지가 강했던 고구려 신라는 중앙 집권하는 과정의 시족적인 해체 시기가 좀 다른데 고구려는 2세기에서 3세기, 신라는 6세기 때 보죠. 제일 늦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정부의 토지는 왕의 소유나 왕토 사상이 지배했으며 자연농민은 국가의 조세를 납부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왕토 사상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이제 왕토 사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간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진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왕이 토지를 통치한다, 지배한다, 통치권적 의미야. 그러니까 소유권의 의미는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간념상의 의미지 실질적으로는 그 통치권의 의미다. 아니면 왕이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공개념적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연농민이 가지고 있는 사전이 있어요. 민전이. 예, 민전이 있고 이 민전을 가짐에 따라서 또 조세도 납부했죠. 예, 그래서 요거는 맞긴 맞지만 요거는 말 자체가 맞아요. 그렇지만 요때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이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간접적인 의미고 그리고 통치한다는 의미도 이제 통치권상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간념상은 이렇게 왕토 사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틀린 거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자, 이 3번은 이제 그 신라의 토지제도 변천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을 볼게요. 보기의 자료는 삼국사에게 토지에 관한 기록이다. 시대수를 발현하게 시대수업 배열한 것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먼저 복권을 보죠. 2번부터 볼게요. 먼저 볼게 니은이죠. 자, 니은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고 차등을 뒀다. 이게 신문학 때 일어났죠. 신문학 때. 이게 신문학 때 일어났고 연도로서는 687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관료를 지급하고 나서 노급이 혁파됐죠. 2년 뒤에. 그래서 노급이 혁파됐다. 그래서 파교파 간 노급 해가지고 노급을 이제 내간의 노급을 혁파하고 매년 충년사조 매년마다 조를 내어 차등 있게 지급했고 이것을 영원히 법칙을 삼았다 이거잖아요.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는데 노급이 폐지된 것은 689년이야. 먼저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노급을 폐지했어요. 노급 폐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기글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내간의 월봉을 없애고 노급을 없애고 다시 월봉을 없애고 노급을 부활했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제 언제 때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경동왕 때죠. 경동왕 때. 그래서 755년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687년, 689년, 755년. 순서됐으면 2번이 되겠죠. 2번. 자, 이 토지제도 변천 관련된 내용은 요번에도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서본을 보죠. 서본을 보면 보기의 견해에서 정조로 파악될 수 있는 토지는 자, 일본 동대에서 정차원에서 발견된 신라의 민족 문서의 기록은 성동왕 때 21년씩 때 정전에 의해서 볼 수 있다. 정전. 자, 이 정전은 그 당나라의 군전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가 이제 지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추인해 준 거야. 추인. 그래갖고 요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연수유답증이죠. 연에게 주어진 논과 밭이란 뜻이죠. 밭과 논, 연수줬다. 그렇지만 이건 관념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인정해줬다, 추인해줬다. 이걸 정전이라는 이유로 이제 불렸던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외에도 이제 통일민족문서에는 여러 가지 지목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마전이 있죠. 마전. 이 마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백을 주로 입었잖아요. 그래서 삼백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 키웠던 그 토지를 마전인데 일부는 이제 국가에서 올리고 일부는 그 마을에서 쓰는 그런 토지를 마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시형닭 같은 경우에는 내시형 간직을 가지고 있는 관료에게 줬던 거죠. 관료존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모답이라는 것은 단에서 쓰는 경비, 국가기관에 쓰는 그런 토지를 간모답이라고 한다. 대개 이 마전, 내시형닭, 그 다음에 그 간모답은 누가 경작하냐? 이거는 농민들을 동원해 갖고 촌에 있는 농민들을 동원해 갖고 경작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지 결수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주로 노동력을 통해서 지세를 납부하도록 했어요. 노동지세, 뭐 노동지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보죠. 5번 문제 보면 현재 통일신라 시대의 농민생활 모습을 알려준 자료겠다. 자, 이걸 작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쓰고 이 목적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냐. 두 가지 기수하시오 있는데 자, 통일민족문서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민족문서는 조세의 징수와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을 알 수 있는 내용, 토지의 종류와 목적, 종류와 면적, 그다음 인구, 가옥, 노비수 등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예,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다음 A의 밑줄친 가와 같은 구체적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밑줄친 나의 같은 성격의 토지를 자주 비해서 보이는 토지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A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거야. 풍수지리. 그래서 우리나라 풍수지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원래 중국의 풍수지리가 이제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이게 좀 특징이 있는데 중국과다는 특징이 있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도천사상과 결합됐어. 예언사상과 결합됐죠. 그래서 땅의 어떤 지세나 길을 보고 여기에 이제 누가 나타나고 여기에 뭐 왕기가 쓰여 있고 그렇게 얘기하셔.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의 호족들이 자신의 어떤 통치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하죠. 여기는 왕의 길이가 서져 있는 땅이다. 여기는 왕이 세워날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어떤 아니, 중앙 정부의 어떤 그 권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천사상의 대표적인 게 도선비기죠. 왕건의 어떤 고려 공부를 예언했던 도선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비보사상과 연결됐어요. 비보. 자, 비보사상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풍수지 같은 경우에는 땅에 어떤 밑에 지기가 있다고 했죠. 땅에 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땅의 기가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집중되어 있고 어떤 곳은 어, 없는 곳도 있거든요. 어떤 건 약한 곳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곳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 없는 곳은 모아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게 땅이 넓다 보니까 그냥 그 지기가 그 있는 것을 그냥 찾아서 하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지기가 있는 거는 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기를 없는 것을 풀어줄 때 또는 지기를 모아줄 때 그런 걸 뭐냐면 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심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뭘로 이제 하냐? 탑이라든지 사찰 이런 걸로 하자. 그러니까 직위가 별로 없는 곳은 탑과 사찰을 좀 줘서 직위를 모으고 거꾸로 이제 직위가 되게 몰려 있는 것은 여기는 좀 약간 사찰이나 탑을 또 줘서 직위를 분산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보사찰이라고 해요. 비보사찰. 그러니까 비보사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가를 보면 사찰 재앙의 땅을 변화시켜 복된 곳을 만듦으로써 오랫동안 세상을 어렵게 구제할 수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볼 때 이제 여기 반영되는 내용은 뭐냐면 비보사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보사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와 같은 성격의 토지를 잘 비해서 찾아. 자, 왕공이지만 공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왕공이라는 것은 왕토 사상에 따라서 토지는 모두 왕의 소유권이지만 근데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그 소유권이지만 소유권이 적용이 안 된 공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치권이라는 얘기죠. 왕토 사상은. 그래서 왕공 통치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전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죠? 이건 민전이죠.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왕토 사상의 입각에서 그 토지를 통치하고 있지만 공전이 아니므로 국가나 임금이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민전이죠. 민전을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어디에서 찾아요? 연수유답전에서 찾아야죠. 연수유답. 자, 그래서 왕조차도 국가조차도 어떤 토지를 민전을 이제 할 때 함부로 뺏지 못하고 그리고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민전을 이제 사용하려면 그 토지에 대한 대가를 주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함부로 토지를 뺏지 못한다. 나름대로 민전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왕토사성은 말로는 토지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왕이 모든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의 통치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미출진 대사의 활동의 근거지가 구세기 초의 부사가 경제 요인을 쓰시오.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사료는 뭐냐면 1번 구복성 N이의 입당 구법 순서인게요. 이거 애호 두세요.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저거 쓰라고. 그래서 이때 미출진 대사는 누구냐? 장보고죠. 장보고. 네.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장보고가 이제 그 중국에서 활동할 때 어떤 내용들 적어놓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장보고의 활동 근거지는 뭐예요? 여기는 완도에 있는 그 청해진이죠. 청해진. 자, 청해진이 9세기 초에 경제적 부상한 요인 두 가지 쓰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찾아봐 이제 좀 봤는데 자, 청해진 부상한 요인은 중국과 일본 간의 중개무역 중심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세력과 그다음에 또 그 군소 해적 세력들 해전 포함해서 통제 가능한 지역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강진 등 도자기 생산의 근거지였다. 이런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장보고 업적 관련된 장보고의 활동 내용도 한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어요. 14년도에 나왔으니까 거의 한 8년 전 얘기죠. 자, 그다음 8번 보죠. 8번.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나라가 작아 큰 나라 사이에 압박을 받고 있다가 마침내 고구려 신속하게 됐습니다. 고구려는 동국조의 대인과 사자를 삼아 서로 맡은 지역을 이끌게 하고 대가들은 그 조세를 통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어떤 나라의 이제 설명이냐면 고구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옥조.
설명이죠. 옥저. 옥저는 이제 군장국가에 머물다가 이제 고구려에 통합이 됐죠. 자, 그다음에 나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고구려 나는 뭐와 관련된 건 하면 고구려의 이제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야. 이 조세제도. 근데 여기 눈여볼 게 이제 수석 고조전이라고 했는데 이 고조전은 이제 고조 우리가 아는 왕건의 고조가 아니라 이거는 고구려예요. 고구려의 별칭이 고조죠. 그 당시 썼던 명칭이. 그래서 이제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의 두 번째 자료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하만 성사상성에서 목간이 출연됐어요. 이 목간과 관련된 내용이야. 요거는 이제 그 09년 개정교과서 금성출판사에 남아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목간 대부분 신라가 아라가를 정복한 후에 축성 또는 방어를 위해 필요한 물자를 신라 각지에 운송해 오면서 남부의 납부자의 신상과 물품의 종류와 분량을 파악하기 작성했다. 이 목간에다 작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목간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목간 내용이 이렇게 쭉 있죠.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밑줄진 기읍과 니은이 수치 과정에서 각각 수행한 역할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대인이 있고 대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인이라는 사람은 누구고 대가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옥조의 토색이야. 지방 유지죠. 그 옥조의 지방 유지. 뭐 부족장 정도 이렇게 군장 정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제가이 있죠. 제가이. 제기할 때 요 가짜 쓰잖아요. 요건 부족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대가는 고구려의 부족장 정도 되면 돼요. 네, 부족장.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가 옥조를 칠 때 군대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부족장들의 어떤 동의를 받고 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장들이 병력을 착취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서 요구한 게 뭐냐면 동옥조의 어떤 조세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걸 대가로 해갖고 뭐냐면 병력을 착취해 주는 거죠. 예, 병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대가들부터 끌어들인 병력을 가지고 동옥조 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장악한 다음에 대가들이 직접 뭐냐면 일일이 파괴 거둘 수는 없죠.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조의 지방 유지 대인들을 동원해 갖고 뭐냐면 대가들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물자를 뭐냐면 수취하는 거죠. 그러면 요때 대인과 대가 역할이 뭐냐? 대인은 그 당시 이제 사자로 삼아서 음락사회를 통솔하게 돼요. 네. 음력사를 통솔하게 하고 얘네들 지방 유지니까 그리고 대가는 조세를 총괄한다. 여기 있죠. 조세를 통치한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이거 나올 때 뭐 이렇게 문제가 어렵냐 이렇게 했는데 잘 읽어보면 이미 이제 뭐냐면 수행하는 역할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가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미 답을 제공해 놓고 여기에 추리하는 문제야. 추리하는 문제. 예. 그래서 근데 이거 뭐 제대로 쓰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주는 문제였는데 자 문제는 어렵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지문 안에 추론하는 문제다. 다만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돌려서 이렇게 쓰시고 이제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나를 볼게요. 나에서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한 수치 대상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인쇄도포 오필 곡물 오속을 낸다. 유인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여기 있죠. 뭐 말가족 같은 이민족이나 농업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들 이민족 유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그 3년마다 한 번씩 10명이 세포 1필 낸다. 그래서 조마다 호마다 일성을 내고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수치 대상은 뭐냐? 요거는 인두세, 인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인세가 있죠. 고대 시대 때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 백제 다 포함돼서
농업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이 호세 비중보다는 호는 이제 재산이나 토지를 기준한 거죠. 요거보다는 인세 비중이 높아. 얼마나 성인 남자들 가지고 있느냐. 아, 근데 이제 인세를 그대로 쓰면 이제 안 되고요. 요거 이제 인세와 비슷한 인두세 또는 인정. 인정은 성인 남자를 얘기하죠. 근데 이거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잘못된 게 뭐냐면 수치 대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인두세가 답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세금 명칭이잖아. 어. 근데 이걸 답으로 해놨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채점만 그 이 문제를 채점한 최종 교사부터 들은 얘기거든요. 이거 인두세가 답이긴 하는데 이 문제가 수치 대상이니까 인두세는 세금 명칭이죠. 그 인정이 어떤 수치 대상인데 그 나중에 인두세에도 인정도 인정해줬다고 그러다가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나방식을 통해서 수치를 가능한 지역 지배 방식을 쓰시오. 이거는 이제 재민지배 체제죠. 그래서 말단 성을 잇는 성민까지도 왜냐면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목가를 작성하고 동원했던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지배 방식은 재민지배 체제 방식이다. 어떤 답안에는 이제 국가 권력이 총수와 연결해서 민을 지배하는 간접 지배 방식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근데 이거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걸 볼 때 재민 지배 체제가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구려나 백제나 뭐 신라나 다른 이제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방 행정 조직은요. 그래서 이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력이나 이런 물자를 끌어들였죠. 특히 이제 나사료에 보면 나의 자료 보면 목간이 발견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일일이 이제 뭐냐면 백성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볼 때 재민지배 체제라는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도 재민지배 체제로 해놨대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8번 문제 풀어봤고요. 9번 문제 풀어보죠. 9번 문제. 자, 다음 사건을 계기로 단행한 개혁에 대한 작성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뭐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28일 이창 군관을 처형했다. 교세에게 윗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그 충성을 다한 것을 근본 삼고 관리의 본분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으뜸 삼았다. 병부 이창 군관은 순서에 따라 마침내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부족한 바를 보충하여 조정의 저리를 다하지 못하고 목숨을 바쳐서 사직을 충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뭐 등등등 쭉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김홍돈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김홍돈에 관련된 사람들 처형시키는 거야. 네. 그때 이제 이창 군관도 처형했는데 얘는 뭐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너는 이제 핵심을 품고 있다 하면서 이제 처형시킨 거죠.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김홍도의 날이죠. 신문당 때 일어난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신문 1년에 일어났던 김홍도의 난과 관련된 사조고요. 자, 여기 이제 직후에 계기로 단행된 개혁을 스시할 때 교육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을 쓰면 교육제도 개혁은 국학을 설치했다. 신문왕 2년에 설치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인재 양성 측면에 쓰시오. 이거는 왕권을 보좌한 신무 관료를 양성하려고 예, 그 인재 양성 측면에서 쓰면 되고 그다음 급여제도 이제 뭐냐면 새로 실시된 급여제도 내용을 쓰시오.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먼저 관료존을 지급하고 그냥 2년 뒤에 노블 폐지하고 세조를 차등 있게 줬다. 충년사조라고 하죠. 차등 있게 지급했다. 이건 건데 녹봉을 지급했다. 녹봉.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물어보는 게 새로 실시된 간임 근로제예요. 새로 실시된. 그러면 관료전 지급과 세조를 차등 있게 지급한 건 새로 실시된 거지만 여기에는 노고 폐지는 새로 실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 썼으니까 관료전 지급하고
그다음에 세조는 최대 인기 지급한다. 녹봉을 지급했다. 뭐 요걸 답을 쓰셔야 맞을 것 같아요. 네, 요걸요. 자, 그래서 있고 그럼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야. 96번. 첫 번째 인증은 96번입니다. 자, 고대 문화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